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럴 때는 연애마저 유쾌하오. 몸이 흐느적 늘어지도록 지쳤을 때라야 정신은 은화처럼 맑아지오. 니코틴이 늘 쓰린 내 뱃속으로 스미면 머릿속에는 을에 백지 한 장이 준비되는 법이오.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패러독스를 바둑돌 포석처럼 늘어놓소. 가증스러운 상식의 병이오. 나는 또 여인과 살림을 설계하오. 연애의 기교에 마저 서먹서먹해진 지성의 막다른 끝을 한번 흘깃 들여다본 적이 있는 사람. 말하자면 넛이 사방으로 풀어 헤쳐진 자. 일종의 정신분일자 말이오. 그런 여인의 절반, 그것은 곧 온갖 것의 절반이오. 만을 받아들이는 살림을 설계한다는 말이오. 그런 살림 속에 한 발만 들여놓고 흡사 두 개의 태양처럼 마주 쳐다보며 낄낄거리는 것이오. 나는 아마 인생의 온갖 짓거리가 어지간히 싱거워서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어 그만둔 모양이오. 굿바이, 굿바이. 그대는 이따금 그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일부러 탐하는 아이러니를 실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소. 위트와 패러독스와 그대 자신을 위조하는 것도 해볼 만한 일이오. 그대의 작품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성품에 기대는 편이 차라리 더 간편하고 더 고매할 것이오. 19세기는 될 수 있거든. 봉쇄해버리오. 도스토옙스키의 정신이란 자칫하면 낭비일 것 같소. 위고를 두고 프랑스의 빵 한 조각이라 한 것은 누가 한 말인지 몰라도 옳은 말인 듯 싶소. 그러나 인생 혹은 그 모형에 있어서 디테일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야 되겠소. 노여워 마오. 부디 그대께 고하는 말이니 테이프가 끊어지면 피가 나오. 생채기도 어지않아 아물 줄 믿소. 굿바이. 감정은 어떤 포즈요? 그 포즈가 부동자세까지 굳어버릴 때 감정은 딱 공급을 멈춥니다. 나는 내 비범했던 성장을 돌이켜 세상을 보는 안목을 이렇게 정해두었소. 여왕벌과 미망인, 세상의 그 숱한 여인 가운데 본질적으로 이미 미망인이 아닌 이가 어디 있으리까? 아니, 여인이란 그 일상에서 저마다 다 미망인이라는 내 논리가 뜻밖에도 여성에 대한 모독이 되오. 굿바이. 그 33번지라는 곳은 구조가 흡사 육악 같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한 번지에 18가구가 주걱깨를 맞대고 늘어서서 창과 문이 똑같고 아궁이 모양도 똑같다. 게다가 집집마다 사는 사람들이 송이송이 꽃처럼 젊다. 해가 들지 않는다. 해가 드는 것을 그들이 모른 채 하는 까닭이다. 처마 밑에 철줄을 매고 얼룩진 이부자리를 널어 말린다는 핑계로 미닫이에 해가 드는 것을 막아버린다. 침침한 방 안에서들 낮잠을 잔다. 그들은 밤에는 잠을 자지 않나. 알 수 없다. 나는 밤이고 낮이고 잠만 자느라 그런 것을 알 길이 없다. 33번지 18가구의 낮은 참 조용하다. 조용한 것은 나뿐이다. 어둑어둑해지면 그들은 이부자리를 걷어들인다. 전등불이 켜진 뒤에 18가구는 낮보다 훨씬 화려하다. 저물도록 미닫이 여닫는 소리가 잦다. 바빠진다. 온갖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청어 굽는 냄새, 싸구려 분 냄새, 쌀뜨물 냄새, 비누 냄새.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들의 문패가 제일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이 18가구를 대표하는 대문이라는 것이 한쪽 귀퉁이에 외따로 떨어져 있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도 다친 적 없는 한 길이나 다름없는 대문이다. 온갖 장사치가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이 대문을 통해 드나들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문간에서 두부를 사는 게 아니라 미닫이를 열고 방 안에서 두부를 산다. 이렇게 생긴 33번지 대문에 18가구의 문패를 한데 몰아붙이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새 저마다 미닫이 위에 백인당이니 길상당이니 써붙인 글씨 옆에다
문패를 다는 풍속을 갖게 되었다. 내 방 미닫이 위 한쪽 곁에 칼표 담뱃값 상표를 넷으로 자른 것만 한네. 아니! 내 아내의 명함이 붙어 있는 것도 이 풍속을 조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인사도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내 말고는 누구와도 인사하고 싶지 않았다.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인사를 하거나 어울리는 것은 아내 낯을 보아 좋지 않은 일일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만큼이나 내 아내를 소중히 여겼다. 내가 이렇게까지 아내를 소중히 여긴 까닭은 이 33번지 18가구 가운데서 내 아내가 그 명함처럼 제일 작고 제일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8가구에 저마다 새들어 핀 송이송이 꽃들 가운데서도 내 아내는 유독 아름다운 한떨기 꽃으로 이 함석지붕 밑 볕 안 드는 자리에서 어디까지나 찬란했다. 그러니 그런 한떨기 꽃을 지키고, 아니 그 꽃에 매달려 사는 나라는 존재가 도무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거북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나는 어디까지나 내 방이 집이 아니다. 집은 없다. 마음에 들었다. 방 안의 기온은 내 체온에 꼭 알맞아 쾌적했고 방 안이 침침한 정도 또한 내 눈에 꼭 알맞아 쾌적했다. 나는 내 방보다 더 서늘한 방도, 더 따뜻한 방도 바라지 않았다. 이보다 더 밝은 방도, 이보다 더 아늑한 방도 원하지 않았다. 내 방은 오로지 나 하나를 위해 꼭 이만한 정도를 꾸준히 지켜주는 것 같아. 나는 늘 내 방에 감사했고 또 나는 이런 방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아 즐거웠다. 그러나 이것은 행복이라거나 불행이라거나를 따지는 일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여길 필요도 없었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여길 필요도 없었다. 그저 그날 하루를 까닭없이 빈둥빈둥 게으르게만 보내면 만사는 그만이었다. 내 몸과 마음에 옷처럼 잘 맞는 방 속에서 뒹굴며 축 처져 있는 것, 그것은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세속의 셈을 떠난 가장 편하고 안일한, 말하자면 절대적인 상태였다. 나는 이런 상태가 좋았다. 이 절대적인 내 방은 대문간에서부터 세어 꼭 7째 칸이다. 럭키 7이라는 뜻이 없지 않다. 나는 이 7이라는 숫자를 훈장처럼 사랑했다. 그런데 이 방이 가운데 장지문으로 2칸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내 운명의 상징이었음을 누가 알았으랴.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든다. 아침결에 보자기만 한 햇빛이 들었다가 오후에 손수건만큼 작아지면서 빠져나가 버린다. 해가 영영 들지 않는 윗방이 곧 내 방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볕 드는 방이 아내 방, 볕 안 드는 방이 내 방. 이렇게 아내와 나 둘 중에 누가 정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불평이 없다. 아내가 외출만 하면 나는 얼른 아랫방으로 건너가 그 동쪽으로 난 들창을 열어놓는다. 열어놓으면 들이비치는 햇살이 아내의 화장대를 비추고 가지각색 병들이 아롱아롱 찬란하게 빛난다. 이렇게 빛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게 더 없는 내 오락이다. 나는 조그만 돋보기를 꺼내 들고 아내만 쓰는 화장지를 가져다가 그을려가며 불장난을 하고 논다. 평행으로 내리쬐는 햇살을 한 초점에 모으면 그 초점이 점점 따끈따끈해지다가 마침내 종이를 그을리기 시작하고 가느다란 연기를 내며 끝내 구멍을 뚫어놓는다. 그 얼마 안 되는 동안에 애타는 맛이 죽고 싶을 만큼 내게는 재미있었다. 이 장난에 실증이 나면 나는 또 아내의 손거울을 가지고 이리저리 논다. 거울이란 제 얼굴을 비출 때만 실용품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도무지 장난감일 뿐이다. 이 장난도 곧 실증이 난다. 내 유의심은 육체적인 데서 정신적인 데로 비약한다. 나는 거울을 내던지고 아내의 화장대 앞으로 바싹 다가가 나란히 늘어선 그 가지각색 화장품 병들을 들여다본다.
그것들은 세상 무엇보다도 매력적이다. 나는 그중 하나만 골라 가만히 마개를 빼고 병 주둥이를 코에 갖다 대고 숨죽이듯 가벼이 들이마셔 본다. 이국적이고 관능적인 향기가 폐로 스며들면 나는 어느새 스르르 감기는 내 눈을 느낀다. 분명 아내의 채취의 한 조각이다. 나는 도로 병마개를 맞고 생각해 본다. 아내의 어느 부분에서 이 냄새가 났던가를.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지 않다. 왜? 아내의 채취란 여기 늘어선 가지각색 향기를 다 합한 것일 테니까. 아내의 방은 늘 화려했다. 내 방은 벽에 못 하나 박히지 않은 소박한 방인데 반해 아내 방에는 천장 밑으로 빙 둘러 못이 박혀 있고 몸마다 화려한 아내의 치마와 저고리가 걸렸다. 가슴 무늬가 보기 좋다. 나는 그 여러 폭의 치마에서 늘 아내의 몸과 그 몸이 취할 수 있는 갖가지 자태를 떠올리고 또 떠올리며 마음이 늘 점잖지 못하다. 그런데도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아내는 내게 옷을 주지 않았다. 입고 있는 코르덴 양복 한 벌이 내 잠옷이자 평상복과 나들이 옷을 겸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이넥 스웨터 한 벌이 사철 내내 입는 내 속옷이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빛이 검다. 내 짐작으로는 빨래를 댈 수 있는 한 하지 않아도 보기 싫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허리와 양쪽 가랑이 세 군데에 고무줄이 끼워진 부드러운 속잠방이를 입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어느덧 손수건만 해졌던 볕이 빠져나갔는데도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이만한 일에도 좀 피곤해졌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에 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간다. 내 방은 침침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갠 적 없는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잠이 잘 오는 때도 있다. 그러나 또 온몸이 까칫까칫하면서 영 잠이 오지 않는 때도 있다. 그런 때는 아무 제목이나 하나 골라 연구했다. 나는 이 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했고 논문도 많이 썼다. 시도 많이 지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가득 차 철철 넘치는 그 흐느흐느한 공기에 비누처럼 풀어져 온데간데 없어지고 한잠 자고 깬 나는 속이 무명 헝겊이나 메밀 껍질로 띵띵 들어찬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이었을 뿐이고 했다. 그래서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도 싫었다. 그러나 내 방에서는 겨울에도 빈대 몇 마리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내게 근심이 있었다면 오직 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뿐이었을 것이다. 나는 빈대에게 물려 가려운 자리를 피가 나도록 긁었다. 쓰라리다. 그것은 그육한 쾌감임에 틀림없었다. 나는 혼곤히 잠이 든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이불 속 사색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내게는 그럴 필요가 도무지 없었다.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냈다면 나는 반드시 아내와 의논해야 할 테고 그러면 반드시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텐데 나는 꾸지람이 무서웠다기보다 성가셨다. 내가 제법 한 사람,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보는 것도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는 것도 다 귀찮아. 나는 가장 게으른 짐승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될 수만 있다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도 싶었다.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서먹했다. 생활이 서먹했다. 모든 것이 서먹서먹할 뿐이었다. 아내는 하루에 2번 세수를 한다. 나는 하루 한 번도 세수를 하지 않는다. 나는 한밤중 3시나 4시쯤에서 변소에 갔다. 달 밝은 밤에는 한참씩 마당에 우두커니 섰다가 들어오곤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 18가구의 누구와도 얼굴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 18가구 젊은 여인들의 얼굴을 거의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내 아내만 못했다. 11시쯤 하는 아내의 첫 번째
세수는 좀 간단하다. 그러나 저녁 7시쯤 하는 두 번째 세수는 손이 많이 간다. 아내는 낮보다도 밤에 더 좋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 그리고 낮에도 외출하고 밤에도 외출했다. 아내에게 직업이 있었던가? 나는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만일 아내에게 직업이 없다면 똑같이 직업 없는 나처럼 외출할 필요가 생기지 않을 텐데 아내는 외출한다. 외출할 뿐 아니라 찾아오는 손님이 많다. 아내에게 손님이 많은 날이면 나는 온종일 내 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 있어야만 한다. 부을 장난도 못한다. 화장품 냄새도 못 맡는다. 그런 날이면 나는 일부러 우울해했다. 그러면 아내는 내게 돈을 준다. 50전짜리 은하다. 나는 그것이 좋았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 써야 옳을지 몰라. 늘 머리맡에 던져둔 것이 어느새 모여 꽤 많아졌다. 어느 날 이것을 본 아내는 금고처럼 생긴 벙어리 저금통을 하나 사다 준다. 나는 한 푼씩 그 속에 넣었고 열쇠는 아내가 가져갔다. 그 뒤로도 나는 더러운 은하를 그 저금통에 넣은 것을 기억한다. 그러고는 게을렀다. 얼마 뒤 아내의 머리 쪽에 못 보던 장식 비녀가 하나. 여드름처럼 돋아난 것은 바로 그 금고형 저금통의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증거였을까. 그러나 나는 끝내 머리맡에 둔 그 저금통에 손을 대지 않고 말았다. 내 게으름은 그런 것에 내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조차 싫었다. 아내에게 손님이 있는 날은 이불 속으로 아무리 깊이 파고들어도 비 오는 날만큼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나는 그런 때 나에게 왜 늘 돈이 있나, 왜 돈이 많은가를 연구했다. 손님들은 창지문 저쪽에 내가 있는 줄을 모르나 보다. 내 아내와 나로서는 좀 하기 어려운 농담을 아주 서슴없이 쉽게 던지는 것이다. 그러나 내 아내를 찾는 서너 사람의 손님은 늘 비교적 점잖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자정이 좀 지나면 을의 도라들 같다. 그들 가운데에는 교양이 꽤 얕은 자도 있는 듯 싶었는데 그런 자는 보통 음식을 사다 먹고 논다. 그래서 끼니를 보충하고는 대체로 무사했다. 나는 우선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으나 좁은 시야와 부족한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아내기 힘이 든다. 나는 끝끝내 내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고 말려나 보다. 아내는 늘 새버섯만 신었다. 아내는 밥도 지었다. 아내가 밥 짓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으나 언제든 끼니 때면 내 방으로 내 아침 저녁 밥을 날라다 주는 것이다. 우리 집에는 나와 내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이 밥은 분명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아내는 한 번도 나를 자기 방으로 부른 적이 없다. 나는 늘 윗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잠을 잤다. 밥은 너무 맛이 없었다. 반찬이 너무 엉성했다. 나는 닭이나 강아지처럼 말없이 주는 모이를 널쩍널쩍 받아먹기는 했으나 내심 야속하게 여긴 적도 더러없지 않다. 나는 안색이 형편없이 창백해지면서 말라 들어갔다. 나날이 눈에 띄게 기운이 줄었다. 영양 부족으로 몸 곳곳의 뼈가 불쑥불쑥 내밀었다. 하룻밤 사이에도 수십 번을 돌아눕지 않고는 여기저기가 배겨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이불 속에서 아내가 늘 흔하게 쓰는 저돈의 출처를 캐내는 한편 장지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랫방의 목소리는 무엇일까를 가만히 연구했다. 나는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깨달았다. 아내가 쓰는 그 돈은 내게는 그저 실없는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까닭 모를 손님들이 놓고 가는 것이 틀림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왜 그 손님들은 돈을 놓고 가나? 왜 내 아내는 그 돈을 받아야 하나? 하는 그 예의라는 관념이 내게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저 예의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혹 무슨 대가일까? 보수일까? 내 아내가 그들 눈에는 동정받아야 할 가엾은 사람으로 보였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을의 내 머리는 그냥 혼란해져 버리고 했다.
잠들기 전에 얻어낸 결론이라곤 오직 불쾌하다는 것뿐이었으면서도 나는 그런 것을 아내에게 물어본 적이 참 한 번도 없다. 그것은 대체 귀찮기도 하려니와 한잠 자고 일어난 나는 사뭇 딴 사람처럼 이것도 저것도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많은 까닭이다. 손님들이 돌아가거나 혹 아내가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하면 아내는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내 방으로 나를 찾아온다. 그러고는 이불을 들치고 내 귀에는 영 생동생동한 몇 마디 말로 나를 위로하려 든다. 나는 비웃음도 쓴웃음도 너털웃음도 아닌 웃음을 얼굴에 띠고 아내의 아름다운 얼굴을 쳐다본다. 아내는 방글에 웃는다. 그러나 그 얼굴에 떠도는 한 가닥 애수를 나는 놓치지 않는다. 아내는 능히 내가 배고파하는 것을 눈치챌 것이다. 그러나 아랫방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내게 주려 들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를 존경하는 마음일 것이 틀림없다. 나는 배가 고프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을 좋아했다. 아내가 무엇하고 짓거리고 갔는지 귀에 남아있을 리 없다. 다만 내 머리맡에 아내가 놓고 간 은하가 전등불에 흐릿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다. 그 금고형 저금통 속에 은하가 얼마나 모였을까. 그러나 나는 그것을 들어보지 않았다. 그저 아무런 의욕도 바람도 없이 그 단축구멍처럼 생긴 틈으로 은하를 떨어뜨려 둘 뿐이었다. 왜 아내의 손님들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나 하는 것이 풀 수 없는 의문이듯 왜 아내는 나에게 돈을 놓고 가나 하는 것도 역시 내게는 똑같이 풀 수 없는 의문이었다. 비록 아내가 내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 싫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그 돈이 내 손가락에 닿는 순간부터 저 저금통 주둥이에서 자취를 감추기까지의 하잘것없이 짧은 촉각이 좋았달 뿐이지 그 이상 아무 기쁨도 없다. 어느 날 나는 그 저금통을 변소에 갖다 넣어버렸다. 그때 저금통 속에는 몇 푼이나 되는지는 모르나 그 은화들이 꽤 들어있었다. 나는 내가 지구 위에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사는 이 지구가 질풍신뢰의 속력으로 가없는 공간을 내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참 허망했다. 나는 이렇게 부지런한 지구 위에서는 현기증이 날 것만 같아 한시바삐 내려버리고 싶었다. 이불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난 뒤로는 나는 그 은화를 그 저금통에 넣고 하는 것조차 귀찮아졌다. 나는 아내가 손수 저금통을 썼으면 하고 생각했다. 저금통도 돈도 사실은 아내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내게는 애초부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으니 될 수만 있다면 아내가 그 저금통을 제 방으로 가져갔으면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아내는 가져가지 않는다. 나는 내가 아내 방으로 가져다 둘까 생각해 보았으나 그 즈음에는 아내의 손님이 워낙 많아 내가 아내 방에 가볼 기회가 도무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변소에 갖다 쳐넣어버린 것이다. 나는 서글픈 마음으로 아내의 꾸지람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내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전히 돈은 돈대로 머리맡에 놓고 가지 않나. 내 머리맡에는 어느덧 은화가 꽤 많이 모였다. 손님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아내가 내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일종의 쾌감 그 외에는 다른 아무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나는 또 이불 속에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쾌감이라면 어떤 종류의 쾌감일까를 계속 연구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불 속의 연구만으로는 알 길이 없었다. 쾌감 하고 나는 뜻밖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흥미를 느꼈다. 아내는 물론 나를 늘 감금하다시피 해왔다. 내게 불평이 있을 리 없다. 그런 중에도 나는 그 쾌감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었다. 나는 아내가 밤에 외출한 틈을 타 밖으로 나왔다. 나는 거리에서 잊지 않고 챙겨나온 은화를 지폐로 바꾼다. 원이나 된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나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기 위해 얼마든지 거리를 쏘다녔다. 오래간만에 보는 거리는
거의 경이에 가까울 만큼 내 신경을 흥분시키고야 말았다. 나는 금세 피곤해져 버렸다. 그러나 나는 참았다. 그리고 밤이 이슥하도록 까닭을 잃어버린 채 이 거리 저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다. 돈은 물론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돈을 쓸 엄두가 도무지 나지 않았다. 나는 벌써 돈을 쓰는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과연 이 피로를 더는 견디기 어려웠다. 나는 가까스로 내 집을 찾았다. 네라마로 가려면 아내 방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아내에게 손님이 있나 없나를 걱정하며 미닫이 앞에서 좀 거북스럽게 기침을 한 번 했더니 이것은 참 또 너무도 매몰차게 미닫이가 열리면서 아내의 얼굴과 그 등 뒤로 낯선 남자의 얼굴이 이쪽을 내다보는 것이다. 나는 벼랑간 쏟아지는 불빛에 눈이 부셔 좀 머뭇거렸다. 나는 아내의 눈초리를 못 본 게 아니다. 그러나 나는 모른 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왜? 나는 어쨌든 아내의 방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무엇보다 다리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이불 속에서는 가슴이 울렁거리며 아무래도 까무러칠 것만 같았다. 걸을 때는 몰랐는데 숨이 차다. 등에 식은 땀이 쭉 밴다. 나는 외출한 것을 후회했다. 이 피로를 잊고 어서 잠이 들었으면 싶었다. 한잠 푹 자고 싶었다. 얼마 동안이나 비스듬히 엎드려 있었더니 차츰차츰 뚝딱거리던 가슴의 두근거림이 가라앉는다. 그것만으로도 우선 살 것 같았다. 나는 몸을 뒤척여 반듯이 천장을 향해 눕고 다리를 쭉 뻗었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가슴의 두근거림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아랫방에서 아내와 그 남자가 내 귀에도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는 기척이 장지문 틈으로 전해왔던 것이다. 청각을 더 예민하게 하려고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아내와 남자가 앉았던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섰고 일어서며 옷과 모자를 챙기는 기척이 나는 듯 하더니 이어 미닫이가 열리고 구두 뒤축 소리가 나고 그리고 뜰에 내려서는 소리가 쿵 하고 나면서 뒤따르는 아내의 고무신 소리가 두어 발작 찍찍 나고 사뿐사뿐 나는 듯 마는 듯 하는 사이에 두 사람의 발소리가 대문 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아내의 이런 태도를 본 적이 없다. 아내는 어떤 사람과도 결코 소곤거리는 법이 없다. 나는 윗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운 동안에도 혹 술이 취해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손님들의 말은 덜어 놓치는 수가 있어도 아내의 높지도 낮지도 않은 말소리만은 일찍이 한마디도 놓쳐본 적이 없다. 더러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있어도 나는 그것이 태연한 목소리로 내 귀에 들렸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안심이 되었다. 그렇던 아내의 이런 태도에는 필시 그 속에 여간하지 않은 사정이 숨어 있는 듯 싶어 내 마음은 좀 서운했으나 그보다도 나는 너무 피로해서 오늘만은 이불 속에서 아무것도 연구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고 잠을 기다렸다.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문간에 나간 아내도 좀처럼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흐지부지 나는 잠이 들어버렸다. 꿈이 얼쑥덜쑥 종잡을 수 없는 거리의 풍경을 여전히 헤맸다. 나는 몹시 흔들렸다. 손님을 보내고 들어온 아내가 잠든 나를 붙잡아 흔드는 것이다. 나는 눈을 번쩍 뜨고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내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다. 나는 좀 눈을 비비고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노기가 눈초리에 떠올라 얇은 입술이 바르르 떨린다. 좀처럼 이 노여움이 풀리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나는 그대로 눈을 감아버렸다. 벼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이다. 그러나 쌔근 하는 숨소리가 나면서 부스스 아내의 치맛자락 소리가 나고 장지문이 여닫히며 아내는 제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다시 몸을 돌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개구리처럼 엎드리고 엎드려서 배가 고픈 와중에도 오늘 밤의 외출을 또 한 번 후회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아내에게 사죄했다. 그것은 내 오해라고. 나는 사실 밤이 퍽 이슥한 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그것이 네 말 맞다나 자정 전이었는지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다. 나는 너무 피곤했다. 오래간만에 너무 많이 걸은 것이 잘못이다. 내 잘못이라면 잘못은 그것밖에 없다. 외출은 왜 했느냐고. 나는 그 머리맡에 저절로 모인 5원을 아무에게라도 좋으니 한번 줘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뿐이다. 그러나 그것도 내 잘못이라면 나는 그렇게 알겠다. 나는 후회하고 있지 않나? 내가 그 5원을 써버릴 수 있었던들 나는 자정 안에 집에 돌아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거리는 너무 복잡했고 사람은 너무 들끓었다. 나는 어느 사람을 붙들고 그 5원을 내주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여지없이 피곤해져 버리고 만 것이다. 나는 무엇보다도 좀 쉬고 싶었다. 눕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내 짐작으로는 밤이 어지간히 늦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불행히도 자정 전이었다는 것은 참 안 된 일이다. 미안한 일이다. 나는 얼마든지 사죄해도 좋다. 그러나 끝내 아내의 오해를 풀지 못한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사죄하는 보람은 그럼 어디에 있나. 한심했다. 1시간 동안을 나는 이렇게 초조하게 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이불을 혹 젖혀버리고 일어나 장지문을 열고 아내 방으로 비틀비틀 달려갔던 것이다. 내게는 거의 의식이라는 것이 없었다. 나는 아내의 이불 위에 엎어지면서 바지 주머니 속에서 그 돈 5원을 꺼내 아내 손에 쥐어준 것을 간신히 기억할 뿐이다. 이튿날 잠이 깼을 때 나는 내 아내 방, 아내 이불 속에 있었다. 이것이 이 33번지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내가 아내 방에서 잔 맨 처음이었다. 해가 들창에 훌쩍 높이 떴는데 아내는 이미 외출하고 벌써 내 곁에 있지 않다. 아니, 아내는 엎저녁 내가 의식을 잃은 동안에 외출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을 캐고 싶지 않았다. 다만 온몸이 찌뿌둥한 것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다. 보자기보다 좀 작은 면적의 볕이 눈부시다. 그 속에서 수없는 먼지가 흡사 미생물처럼 어지러이 춤춘다. 코가 콱 막히는 것 같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자려 들었다. 그러나 코를 스치는 아내의 채취는 꽤 도발적이었다. 나는 몸을 여러 번 비비꼬면서 아내의 화장대에 늘어선 그 가지각색 화장품 병들의 마개를 뽑았을 때 풍기던 냄새를 더듬느라 좀처럼 잠은 들지 않는 것을 나는 어찌하는 수도 없었다. 견디다 못해 나는 그만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 내 방으로 갔다. 내 방에는 다 식어빠진 내 끼니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이다. 아내가 내 모이를 여기에 두고 나간 것이다. 나는 우선 배가 고팠다. 한 숟갈을 입에 떠넣었을 때 그 촉감은 참 너무도 식은 재처럼 서늘했다. 나는 숟갈을 놓고 내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하룻밤을 비웠던 내 이부자리는 여전히 반갑게 나를 맞아준다. 나는 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번에는 참 늘어지게 한잠 잤다. 내가 잠을 깬 것은 전등이 켜진 뒤다. 그러나 아내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나 보다. 아니, 돌아왔다 또 나갔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런 것을 따져 무엇하나 정신이 한결 든다. 나는 간밤의 일을 생각해 보았다. 그 돈 5원을 아내 손에 쥐어주고 쓰러졌을 때 느낄 수 있었던 그 쾌감을 나는 무엇이라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손님들이 내 아내에게 돈 놓고 가는 심리며 내 아내가 내게 돈 놓고 가는 심리의 비밀을
나는 알아낸 것 같아 여간 즐거운 것이 아니다. 나는 속으로 빙그레 웃어보았다. 이런 것도 모르고 오늘까지 지내온 내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이는지 몰랐다. 따라서 나는 또 오늘 밤에도 외출하고 싶었다. 그러나 돈이 없다. 나는 또 업저녁에 그 돈 5원을 한꺼번에 아내에게 줘버린 것을 후회했다. 또 그 저금통을 변소에 쳐넣어버린 것도 후회했다. 나는 실없이 실망하며 버릇처럼 그 돈 5원이 들어있던 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한번 휘저어 보았다. 뜻밖에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었다. 이 원밖에 없다. 그러나 많아야 맛은 아니다. 얼마간이라도 있으면 된다. 나는 그만한 것이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기운을 얻었다. 나는 그 단벌, 다 떨어진 코로 된 양복을 걸치고 배고픈 것도 꼴사나운 것도 다 잊은 채 활갯짓을 하며 또 거리로 나섰다. 나서면서 나는 제발 시간이 화살같이 달려 자정에 어서 혹 지나버렸으면 하고 조바심을 태웠다. 아내에게 돈을 주고 아내 방에서 자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좋았지만 만일 잘못해서 자정 전에 집에 들어갔다가 아내의 눈총을 맞는 것은 그것은 여간 무서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저물도록 길과 시계를 들여다보며 또 정처 없이 거리를 방황했다. 그러나 이날은 좀처럼 피곤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좀 너무 더디게 가는 것만 같아 안타까웠다. 경성역 시계가 분명히 자정을 지난 것을 본 뒤에 나는 집을 향했다. 그날은 그 한쪽 귀퉁이 대문에서 아내와 아내의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는 것을 만났다. 나는 모른 체하고 두 사람 곁을 지나 내 방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아내도 들어왔다. 와서는 이 밤중에 평생 안 하던 비질을 하는 것이었다. 조금 있다 아내가 눕는 기척을 엿보자마자 나는 또 장지문을 열고 아내 방으로 가서 그 돈 2원을 아내 손에 덥석 쥐어주고 아무튼 그 2원을 오늘 밤에도 쓰지 않고 도로 가져온 것이 참 이상하다는 듯이 아내는 내 얼굴을 몇 번이고 엿보고 아내는 끝내 아무 말 없이 나를 자기 방에 재워주었다. 나는 이 기쁨을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았다. 나는 편히 잘 잤다. 이튿날도 내가 잠이 깼을 때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또 내 방으로 가서 피곤한 몸으로 낮잠을 잤다. 내가 아내에게 흔들려 깼을 때는 역시 불이 들어온 뒤였다. 아내는 자기 방으로 나를 오라는 것이다. 이런 일은 또 처음이다. 아내는 끊임없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내 팔을 이끄는 것이다. 나는 이런 아내의 태도, 이면에 만만치 않은 음모가 숨어있지는 않은가 하여 적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아내가 하자는 대로 아내 방으로 끌려갔다. 아내 방에는 저녁 밥상이 조촐하게 차려져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나는 이틀을 굶었다. 나는 지금 배고픈 것까지도 긴가민가 잊어버리고 얼음얼음하던 참이다. 나는 생각했다. 이 최후의 만찬을 먹고 나자마자 벼락이 내려도 나는 차라리 후회하지 않으리라고. 사실 나는 인간 세상이 너무나 심심해서 못 견디겠던 참이다. 모든 것이 성가시고 귀찮았으나 그러나 뜻밖의 재난이라는 것은 즐겁다. 나는 마음을 턱 놓고 조용히 아내와 마주 앉아 이 해괴한 저녁밥을 먹었다. 우리 부부는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다. 밥을 먹은 뒤에도 나는 말없이 부스스 일어나 내 방으로 건너가 버렸다. 아내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나는 벽에 기대어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그리고 벼락이 떨어질 테거든 어서 떨어져라 하고 기다렸다. 5분, 10분. 그러나 벼락은 내리지 않았다. 긴장이 차츰 풀어지기 시작한다. 나는 어느덧 오늘 밤에도 외출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돈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돈은 분명히 없다. 오늘은 외출한다 한들 나중에 올 무슨 기쁨이 있나. 내 앞이 그저 아득했다. 나는 화가 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굴렀다. 금세 먹은 밥이 목으로 자꾸 치밀어 오른다. 후딘 메스꺼웠다. 하늘에서 얼마라도 좋으니 왜 지폐가 소나기처럼 퍼붓지 않나. 그것이 그저 한없이 야속하고 슬펐다. 나는 이것 말고는 돈을 구하는 아무런 방법도 알지 못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좀 울었나 보다. 왜 없느냐면서. 그랬더니 아내가 또 내 방에 왔다. 나는 깜짝 놀라. 아마 이제야 벼락이 내리려나 보다 하고 숨을 죽이고 두꺼비 모양으로 엎드려 있었다. 그러나 떨어지는 입술 새로 새어나오는 아내의 말소리는 참 부드러웠다. 정다웠다. 아내는 내가 왜 우는지를 안다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란다. 나는 실없이 깜짝 놀랐다. 어떻게 사람의 속을 환히 들여다보는고 하여. 나는 한편으로 슬그머니 겁이 안 나는 것도 아니었으나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내게 돈을 줄 생각이 있나 보다. 만일 그렇다면 오죽이나 좋은 일일까. 나는 이불 속에 뚫뚫 말린 채 고개도 들지 않고 아내의 다음 거동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 있소 하고 내 머리맡에 떨어뜨리는 것은 그 가뿐한 소리로 보아 지폐임에 틀림없었다. 그리고 내 귀에다 대고 오늘일랑 어제보다도 늦게 돌아와도 좋다고 속삭이는 것이다. 그것은 어렵지 않다. 우선 그 돈이 무엇보다도 고맙고 반가웠다. 어쨌든 나섰다. 나는 좀 밤눈이 어둡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밝은 거리로 돌아다니기로 했다. 그러고는 경성역 1위 등 대합실 한쪽 곁에 다방에 들렀다. 그것은 내게는 큰 발견이었다. 거기는 우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는다. 설사 왔다가도 곧 돌아가니 좋다. 나는 날마다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리라 속으로 생각해 두었다. 무엇보다 여기 시계가 어느 시계보다도 정확하리라는 것이 좋았다. 섣불리 서투른 시계를 보고 그것을 믿고 시간 전에 집에 돌아갔다가 큰 코 다쳐서는 안 된다. 나는 한 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와 마주 앉아 잘 끓은 커피를 마셨다. 총총한 가운데에도 길손들은 그래도 커피 한 잔이 즐거운가 보다. 얼른 마시고 무얼 좀 생각하는 듯 담벼락도 좀 쳐다보고 하다가 곧 나가버린다. 서글프다. 그러나 내게는 이 서글픈 분위기가 거리의 다방들이 풍기는 그 거추장스러운 분위기보다 절실하고 마음에 들었다. 이따금 들리는 날카롭거나 우렁찬 기적 소리가 모차르트보다도 더 가깝다. 나는 메뉴에 적힌 몇 가지 안 되는 음식 이름을 위로 읽고 아래로 읽고 여러 번 읽었다. 그것들은 아물아물한 것이 어딘가 내 어렸을 적 동무들 이름과 비슷한 데가 있었다. 거기서 내가 얼마나 오래 앉았는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손님이 슬며시 뜸해지면서 이 구석 저 구석을 걷어치우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아마 문 닫을 시간이 된 모양이다. 11시가 좀 지났구나. 여기도 결코 내가 눌러앉을 곳은 아니구나. 어디 가서 자정을 넘길까. 두루 걱정하며 나는 밖으로 나섰다. 비가 온다. 빗발이 제법 굵은 것이 우비도 우산도 없는 나를 고생시킬 작정이다. 그렇다고 이런 괴이한 행색을 하고 이 홀에서 어물어물하는 수도 없어. 에이, 비를 맞으면 맞았지 하고 그냥 나서 버렸다. 대단히 선선해서 견딜 수가 없다. 코르된 옷이 젖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속속들이 스며들며 척척 들러붙는다. 비를 맞아 가면서라도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거리를 돌아다녀 시간을 보내려 했으나 이제는 선선해서 더는 견딜 수가 없다. 오한이 자꾸 일면서 이가 딱딱 부딪힌다. 나는 걸음을 늦추며 생각했다. 오늘같이 굳은 날도 아내에게 손님이 있으려고? 없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집으로 가야겠다. 아내에게 불행히 손님이 있거든 내 사정을 하리라. 사정을 하면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아주겠지. 불이 나게 와보니 그러나
아내에게는 손님이 있었다. 나는 너무 춥고 척척해서 얼떨결에 노크하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나는 보면 아내가 덜 좋아할 것을 그만 보고 말았다. 나는 간발 자국 같은 발자국을 내며 덤벙덤벙 아내 방을 디디고 내 방으로 가서 쭉 빠진 옷을 활활 벗어버리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덜덜덜덜 떨린다. 오한이 점점 심해진다. 여전히 땅이 꺼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만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튿날 내가 눈을 떴을 때 아내는 내 머리맡에 앉아 제법 근심스러운 얼굴이다. 나는 감기가 들었다. 여전히 으스스 춥고 또 골치가 아프고 입에 군침이 도는 것이 씁쓸하면서 팔다리가 척 늘어져 노곤하다. 아내는 내 머리를 쓱 짚어보더니 약을 먹어야지 한다. 아내 손이 이마에 선뜻한 것을 보면 신혈이 어지간한 모양인데 약을 먹는다면 해열제를 먹어야지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자니 아내는 따뜻한 물에 하얀 알약 4개를 준다. 이것을 먹고 한 잠 푹 자고 나면 괜찮다는 것이다. 나는 넙죽 받아 먹었다. 쌉싸래한 것이 짐작으로는 아마 아스피린인가 싶다. 나는 다시 이불을 쓰고 단번에 그냥 죽은 것처럼 잠이 들어버렸다. 나는 콧물을 훌쩍훌쩍하며 여러 날을 앓았다. 앓는 동안에 끊이지 않고 그 알약을 먹었다. 그러는 동안에 감기도 나았다. 그러나 입맛은 여전히 소태처럼 썼다. 나는 차츰 또 외출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러나 아내는 나더러 외출하지 말라고 이르는 것이다. 이 약을 날마다 먹고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것이다. 공연히 외출을 하다가 이렇게 감기가 들어 저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냐다. 그도 그렇다. 그럼 외출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그 약을 계속 먹어 몸을 좀 보애보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날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이고 낮이고 잤다. 유난스럽게도 밤이고 낮이고 졸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잠이 자꾸만 오는 것은 내 몸이 훨씬 튼튼해진 증거라고 굳게 믿었다. 나는 아마 한 달이나 이렇게 지냈나 보다. 내 머리와 수염이 너무 자라 덥수룩하고 갑갑해 견딜 수가 없어서 내 거울을 좀 보려고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나는 아내 방으로 가서 아내의 화장대 앞에 앉아 보았다. 상당하다. 수염과 머리가 참 상당했다. 오늘은 이발을 좀 하리라고 생각하고 겸사겸사 그 화장품 병들 마개를 뽑고 이것저것 맡아보았다. 한동안 잊어버렸던 향기 가운데서 몸이 베베 꼬일 것 같은 채취가 전해 나왔다. 나는 아내의 이름을 속으로만 한번 불러보았다. 연심이 하고 오래간만에 돋보기 장난도 했다. 거울 장난도 했다. 창에 든 볕이 여간 따뜻한 것이 아니었다. 생각하면 5월이 아니냐. 나는 커다랗게 기지개를 한번 켜보고 아내 베개를 내려 베고 벌떡 자빠져서는 이렇게도 편안하고 즐거운 세월을 하느님께 흠씬 자랑해주고 싶었다. 나는 참 세상에 아무 것과도 상관을 맺지 않는다. 하느님도 아마 나를 칭찬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다음 순간 실로 세상에도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수면제 아달린 갑이었다. 나는 그것을 아내의 화장대 밑에서 발견하고는 그것이 흡사 아스피린처럼 생겼다고 느꼈다. 나는 그것을 열어보았다. 꼭 4개 갑이었다. 나는 오늘 아침에 4개의 아스피린을 먹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잤다. 어제도, 그제도, 그제도. 나는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아내는 내게 아스피린을 주었다. 내가 잠든 동안에 이웃에 불이 난 일이 있다. 그때도 나는 자느라고 몰랐다. 이렇게 나는 잤다. 나는 아스피린인 줄로만 알고 그럼 한 달 동안을 두고 아달린을 먹어온 것이다. 이것은 좀 너무 심하다. 벼랑간 아뜩하더니
하마터면 나는 까무러칠 뻔했다. 나는 그 아달린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산을 찾아 올라갔다. 인간 세상에 아무것도 보기가 싫었던 것이다. 걸으면서 나는 아무쪼록 아내에 관계되는 일은 일절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다. 길에서 까무러치기 쉬우니까 말이다. 나는 어디든 양지 바른 자리를 하나 골라 자리를 잡고서 천천히 아내에 관하여 연구할 작정이었다. 나는 길가의 돌멩이판,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달래며 개나리꽃, 종달새, 돌멩이도 새끼를 깐다는 이야기. 이런 것만 생각했다. 다행히 길가에서 나는 졸도 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벤치가 있었다. 나는 거기에 반드시 앉아 그 아스피린과 아달린에 관하여 연구했다. 그러나 머리가 도무지 혼란해서 생각이 갈래를 잡지 못한다. 단 5분이 못 가서 나는 그만 귀찮은 생각이 번쩍 들면서 심술이 났다. 나는 주머니에서 가지고 온 아달린을 꺼내 남은 6개를 한꺼번에 질겅질겅 씹어 먹어버렸다. 맛이 익살맞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 벤치 위에 가로로 길게 누웠다. 무슨 생각으로 내가 그따위 짓을 했나 알 수가 없다. 그저 그러고 싶었다. 나는 거기서 그냥 깊이 잠이 들었다. 잠결에도 바위 틈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졸졸 하고 언제까지나 귀에 어렴풋이 들려왔다. 내가 잠을 깬 것은 날이 환히 밝은 뒤다. 나는 거기서 하루 밤낮을 잔 것이다. 풍경이 그냥 노랗게 보인다. 그 속에서도 나는 번개처럼 아스피린과 아달린이 생각났다. 아스피린, 아달린, 아스피린, 아달린, 마르크스, 메서스, 마도로스, 아스피린, 아달린. 아내는 한 달 동안 아달린을 아스피린이라 속이고 내게 먹였다. 그것은 아내 방에서 이 아달린 갑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다. 무슨 목적으로 아내는 나를 밤이고 낮이고 재웠어야 했나. 나를 밤이고 낮이고 재워놓고 그러고는 아내는 내가 자는 동안에 무슨 짓을 했나. 나를 조금씩 죽이려던 것일까.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내가 한 달을 두고 먹어온 것이 아스피린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내는 무슨 근심되는 일이 있어. 밤이면 잠이 잘 오지 않아. 정작 아내가 아달린을 쓴 것이나 아닌지. 그렇다면 나는 참 미안하다.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큰 의혹을 품었다는 것이 참 안 됐다. 나는 그래서 불이 나게 거기서 내려왔다. 아랫도리가 휘청휘청 내저어지고 어찌러찌란 것을 나는 겨우 집을 향해 걸었다. 8시 가까이였다. 나는 내 잘못된 생각을 죄다 털어놓고 아내에게 사죄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무 급해서 그만 또 말을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이건 참 큰일 났다. 나는 내 눈으로 절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그만 딱 보아버리고 만 것이다. 나는 얼떨결에 그만 냉큼 미닫이를 닫고 그리고 현기증이 나는 것을 진정시키느라 잠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둥을 짚고 섰자니까 1초 여유도 없이 홍미닫이가 다시 열리더니 매무새를 풀어헤친 아내가 불쑥 내다르면서 내 멱살을 잡는 것이다. 나는 그만 어지러워서 그 자리에 나둥그러졌다. 그랬더니 아내는 넘어진 내 위에 덮치면서 내 살을 함부로 물어뜯는 것이다. 아파 죽겠다. 나는 사실 반항할 의사도 힘도 없어. 그냥 넙죽 엎드린 채 어떻게 되나 보고 있자니까 뒤이어 남자가 나오는 것 같더니 아내를 한아름에 덥석 안아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다소곳이 그렇게 안겨 들어가는 것이 내 눈에 여간 미운 것이 아니다. 밉다. 아내는 발익이다. 너 밤새워가며 도둑질하러 다니느냐, 계집질하러 다니느냐. 이것은 참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너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번 꽥 질러보고도 싶었으나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섣불리 입 밖에 냈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 알 수 없다.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책일 듯 싶기에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떨고 일어나서 내 바지 주머니 속에 남은 돈 몇 원 몇십 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그냥 줄다름질을 쳐서 나와버렸다.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경성역으로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 이 쓰디쓴 입맛을 가시기 위해 무엇으로든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어떻겠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며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뒤에 내가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한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 내가 자라온 26해를 돌이켜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 할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조차 인식하기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 나는 그저 금붕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5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바닥에 제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요를 세어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이 따뜻하다. 나는 또 저 흐리고 더러운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또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우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겨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저 흐리고 더러운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해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내게 먹여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밤을 새워가며 도둑질을, 계집질을 했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다. 나나 아내나 제 행동에 논리를 갖다 붙일 필요는 없다. 변명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며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가늠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부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떠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가 사전 책장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일어나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잡구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